대한민국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인구 감소 속도가 흑사병 때보다도 더 심각하다고 하죠. 실제로 요즘 우리 경제 상황을 보면 불안할 만도 합니다. 성장률은 떨어지고 물가는 오르고 환율도 급등하고 집값은 안 잡히고 실업률은 높아지면서 진짜 먹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들어지고 있으니까요. 정말 우리나라는 이대로 주저앉게 되는 걸까요? 그래서인지 돈이 있는 사람들은 한국을 떠나고 있기도 하고 인재들도 한국을 버리고 외국으로 떠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평범한 사람이 직장과 지인, 가족들을 모두 버리고 이민을 가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돈도 많이 들기도 하고 가서 뭐 먹고 살지도 걱정이기도 하고 그리고 말도 안 통하는 나라에서 산다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외국에서 보더라도 그렇고 한국인들이 여러 가지 데이터로 보더라도 한국의 미래가 긍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현실적으로 이민을 갈 수 없다면 지금 한국의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는지 긍정적인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먼저 우리나라 경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는 게 먼저겠죠.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은 이미 2%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잠재 성장률이 2%도 안 된다는 건 쉽게 말해서 지금의 구조로는 오래 버티면서 성장하기 어렵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잠재 성장률이 뭐냐면 인구와 자본 같은 생산 요소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투입했을 때 물가를 크게 자극하지 않고 낼 수 있는 최대 성장 속도를 말하는데요. 지금의 한국 경제는 모든 자원을 투입해도 2% 넘게 성장하기 어려운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전문가들은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혁신 부진 같은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을 지적하고 있죠. 한마디로 사람은 줄고 나라는 늙어가고 새롭게 돈을 벌 거리도 마땅치가 않다는 겁니다. 현재 출산율은 0.8명대이고 세계에서 출산율은 꾸준히 꼴찌인 상태입니다. 출산율이 1명도 안 된다는 건 한 세대가 지날수록 인구는 절반 이상씩 줄어든다는 이야기랑 똑같죠. 처음 200명이 두 세대 만에 25명이 되는 꼴이니까 말 그대로 시간이 조금만 지나더라도 인구가 8분의 1토막이 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인구는 이미 2020년에 5184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만약 지금의 추세가 이어지면 2070년대에는 국민이 30%가 넘게 줄어들 수 있다고 말하고 있죠. 게다가 단순히 사람 수만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일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은 급감하고 노인들은 급증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더 심각한 겁니다. 2022년에 15세에서 64세 생산 연령 인구가 약 3674만 명이었는데 50년 뒤에는 절반도 안 되는 1658만 명으로 줄어드는 반면에 65세 이상 인구는 오히려 2배 가까이 늘어나서 생산 연령 인구 규모를 초월한다고 해요. 한마디로 일할 사람은 크게 줄어들고 부양해야 될 어르신들은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또 적은 인구가 많은 노인들을 부양해야 되니까 가처분 소득도 줄어들어서 청년들은 저축할 돈도 모자라지게 되겠죠. 그리고 또 다른 문제를 보면 한국의 가계부채도 심각하죠. 한국의 가계부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GDP 대비해서 90% 정도가 되는데 이건 조사 대상국 중에서 1위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하죠. 국민 소득 수준 대비해서 이렇게 빚이 많으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당장 매달 갚아야 될 원리금 부담 때문에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GDP 대비해서 가계부채 비율이 10년 전 수준으로만 유지가 됐어도 지금 민간 소비가 5%는 더 높았을 거란 부속도 있는데 그만큼 가계 빚이 경제 활력을 갉아먹고 있다는 뜻인 거죠. 그런데도 한동안 집값은 계속 올랐고 많은 분들이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내서 집을 사거나 생활비를 충당해 왔습니다. 여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고환율에다가 고물가까지 겹쳤죠. 환율이 1480원을 넘었다가 지금은 환율 시장에 개입을 해서 1400원 중반대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불과 몇 년 전에는 1100원에서 1200원대를 유지하던 것과 비교를 하면요. 원화의 가치가 상당히 떨어진 상태라는 걸 알 수가 있죠. 환율이 오른다는 건 그만큼 대외 불안과 국내 체력 저하를 반영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환율이 급등하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지고 물가 불안을 키우고 그리고 해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기피해서 자본 유출 위험도 커집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처럼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아니더라도 경제 펀더멘털을 개선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대외 충격에 취약하다는 거죠. 이렇게 성장은 둔해지고 인구는 줄고 빚은 많고 환율도 불안정하다 보니까 일본처럼 장기 불황의 늪에 빠지거나 그것보다 더 심각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여기저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돈이 있거나 여건이 되는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이민을 가거나 수년 내로 이민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데 돈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선 이민을 가고 싶어도 못 가니까 진짜로 우리나라가 이대로 망하는 건지 아닌지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죠. 당연히 구조적인 부분을 보면 전혀 긍정적이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망했다고 단정 짓기보다는 몇 가지 특수한 조건이 맞아떨어질 경우에 위기가 어떻게 기회로 뒤집힐 수 있는지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어디까지나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예상해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이대로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니까요. 그냥 이런 관점도 있구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확률적으로 봤을 땐 부정적인 전망이 훨씬 높으니까요. 어쨌든 현재 전 세계는 새로운 거대한 변화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AI 시대,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등등 이런 말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죠?
보셨죠? 현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는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기술 혁명이 이미 시작됐고 사회와 경제 구조를 앞으로 수십 년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라는데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앞으로 인간만 경제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AI가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해서 경제의 주체로 참여하는 시대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전엔 사람들이 일일이 하던 일들을 이젠 AI가 상당 부분 대신해주는 시대가 열렸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대전환의 시대에서는 지금의 한국 경제가 오히려 희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AI를 제대로 활용하면 인구 감소와 저성장의 한계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사회를 하나의 가족에 비유해보면 일하는 사람은 줄어들고 부양해야 될 사람은 늘어나는 상황이라면 결국 남은 일을 하는 사람이 예전보다 몇 배의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가족이 굴러가겠죠. 하지만 AI는 일하는 사람의 한 명 한 명의 생산성을 두세 배 아니면 그 이상까지도 끌어올릴 수 있는 도구가 될 잠재력이 있습니다. 진짜 잘만 쓰면 적은 인원으로도 훨씬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심지어 요즘은 AI가 발전하는 속도를 보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서 진짜로 따라가는 게 버거울 정도가 됐는데 어쩌면 한국의 인구 감소가 오히려 축복이 될지도 모른다고 아주 작은 희망을 걸어볼 수도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챗GPT나 제미나이를 넘어서 AI의 인공지능이 로보틱스와 함께 결합을 하게 된다면 그때가 진짜 변곡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포브스에서도 실제로 5년 안에 미국 일자리 30% 이상이 AI로 대체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고 이제는 AI를 잘 다룰 줄 아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나뉘게 될 겁니다. AI로 인해서 생산 효율은 몇 배 이상으로 극대화가 될 거고 AI가 AI의 단점을 보완해주는 재기 개선이 2030년에 나타날 걸로 전망하고 있는데 불과 4년 뒤에 이게 출시가 된다면 그때는 진짜 엄청난 변화가 생길 거라고 봐요. 앞으로 다가올 시대가 정말 무서운 건 신기술이 성장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거고 그럼 지금 일하고 있는 청년들이 노인이 되기 전에 지금의 노동력들은 대부분 AI로 대체가 되겠죠. 대부분의 노동을 AI가 대체를 하게 된다면 인간은 뭘 하고 살아가게 될까요?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돈을 벌기 위해서 노동했습니다. 현재 경제 시스템은 노동을 해야 소득이 생긴다는 구조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동을 대부분 AI가 대체하게 된다면 인간은 어떻게 소득을 만들어야 될까요? 그래서 정말 그런 시대가 온다면 지금처럼 노동을 해야 소득이 생기는 구조만으로는 현재 경제 시스템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 기본소득이나 배급에 가까운 시스템이 논의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경제 구조는 이미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를 살펴보면 빵과 서커스라는 사례가 있죠. 로마 제국 시절에는 전 세계에서 밀려오는 노예 인력이 너무 많아서 로마 시민들이 굳이 나서서 일할 필요가 없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시절의 구조를 다가올 AI 시대와 겹쳐서 보면 과거의 노예 노동이 AI나 로봇 노동으로 바뀌었다고도 볼 수 있죠. 저도 거부감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저도 일하는 만큼 벌 수 있는 지금 시대가 훨씬 더 좋거든요. 그동안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포퓰리즘 같은 정책들을 선호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AI가 극도로 발전해서 인간들이 일하는 것보다 AI가 일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시대가 된다면 그때는 진짜 어쩔 수 없이 기본소득으로 인간이 생활해야 되는 시대가 올지도 모르죠.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기본소득을 받으면서 집에서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보면서 살게 될 겁니다. 하지만 로마 제국 시절에도 그랬듯이 이런 상황에서도 늘 부자는 존재했습니다. 땅을 소유하거나 수많은 노예를 바탕으로 생산 활동을 하던 부자들이 엄청난 부를 소유했었죠.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현대시대의 흐름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죠. 이젠 소수의 대기업들만 살아남게 될 겁니다. 특히 AI 기술력을 가진 회사들만 말이죠. 즉 인간의 노동력보다 로봇의 노동력이 더 효율적이라면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굳이 인간을 쓸 이유가 사라지고 그리고 그 많은 인간들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면 그리고 그게 시대의 흐름으로 자리를 잡아가게 된다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기본소득을 받아가면서 살아가게 될 거고 한국의 저출산 사태는 오히려 위기가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겠죠. 인구가 줄어들수록 지방 소멸의 문제나 소득권 쏠림 현상도 어느 정도 극복이 될 거고 그리고 연금 문제들도 생산성 극대화로 어느 정도 해결이 되겠죠. 대신에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가 수십 년 안에 지금의 구조적인 문제들을 모두 버티고 그런 인프라를 구축이 가능하냐가 문제인데 아예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는 힘들지 않을까요?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국 경제가 긍정적이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긍정적이지 않다고 해서 당장 이민을 갈 수도 없고 바꿀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면 앞으로 변화에 적응하고 생존할 방법을 찾는 게 가장 현실적인 전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한국이 망할지 안 망할지를 맞추는 게 아니라 망해가든 비틀거리든 그 과정에서 나는 어떤 위치에 서 있을 거냐 이 문제로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민을 갈 수 있는 사람들은 솔직히 말해서 선택지가 많습니다. 돈도 있고 경력도 있고 영어도 되고 해외 네트워크도 있으면 한국이 답답하다면 그냥 다른 나라 시스템으로 갈아타버리면 됩니다. 실제로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그
그게 안 됩니다. 가족들이 다 여기에 있고 직장이 여기에 있고 그리고 돈도 딱히 없고 모든 것들이 한국에 묶여있죠. 이런 사람들은 한국이 망하니까 탈출하자 라는 말을 들으면 현실적으로 그냥 공포만 드러나고 해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요, 관점을 바꾸는 게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많은 건 사실이고 앞으로도 개선하기가 쉽지가 않은 건 사실이니까 내가 떠날 수 없다면 최소한 이런 구조에서 소비자로만 살지 말고 뭔가를 소유하거나 뭔가를 만들어내는 쪽으로 전략을 가져가는 게 가장 정답에 가까운 전략이 아닐까 싶어요. 로마 제국의 빵과 서커스 이야기처럼 그 구조를 지금 한국에 그대로 가져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앞으로 기본소득이든 보조금이든 공공일자리든 국가와 대기업이 나눠주는 빵을 받아가면서 살아가게 되겠죠. 그럼 그 줄 안에서도 계층이 또 나뉘게 됩니다. 그냥 월급이나 기본소득만 받고 부족한 돈으로 생활비나 월세, 이자를 갚는 데만 쓰다가 아무것도 안 남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대부분은 여기에 해당하게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계층은요, 똑같이 기본소득을 받지만 조금이라도 떼서 생산수단에 투자하거나 생산수단을 만드는데 돈을 태우는 사람들입니다. 이 둘은 처음엔 차이가 거의 안 보이다가도 10년, 20년이 지나면 완전히 다른 인생이 펼쳐지게 되겠죠. 생산수단은 어떤 게 있을까요? AI 반도체,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플랫폼, 콘텐츠, 로봇을 갖고 있는 회사들의 지분 등등. 쉽게 말해서 이런 기업들의 주식과 ETF가 여기에 해당하죠. 노동은 점점 AI와 자동화가 담당하게 될 거고 거기서 나오는 이익은 결국 자본, 즉 기업과 주주에게 돌아가는 구조가 강화된다면 이 구조를 이해하고 매달 아주 적은 금액이라도 그 기계의 지분을 쌓는 사람과 아무것도 안 쌓는 사람의 격차는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소득을 준다고 하니까 AI 시대가 열리면 진짜 말 그대로 일을 안 하더라도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는 유토피아를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세상에 절대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기본소득이라는 게 우리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것처럼 먹고 입고 집세 내고 여행까지 다닐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설계 가능한 기본소득은 극단적인 빈곤과 아사를 막는 수준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기본적인 식비나 공과금 정도는 커버가 되겠지만 자녀 교육, 주거 안정, 노후 준비까지 이런 것들을 기본소득 하나로 해결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기본소득은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가 아니라 기본소득이 있더라도 그걸로는 인생 전체를 버틸 수가 없다는 게 핵심입니다. 결국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는 시간을 얼마나 팔았냐보다 어떤 자본과 시스템을 갖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시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AI를 활용해서 디지털 소득을 만들거나 AI 기업들의 지분을 쌓는 쪽이 점점 더 중요한 전략이 되겠죠. 앞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을 하는 시간보다 여가 시간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직을 하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주 4일제, 단계적 기본소득, 그리고 자동화 시스템 덕분에 필수 노동 시간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남는 시간에 사람들이 뭘 할까요? 넷플릭스, 유튜브, 게임, 각종 모임까지 결국 생산적인 시간보다 잉여 시간을 더 많이 소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사람들이 이런 잉여 시간을 잘 보내게 만드는 쪽에 있는 사람들은 AI 시대에서도 계속 살아남을 확률이 높죠. 유튜브나 인스타, 틱톡 같은 플랫폼을 활용해서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 취미를 콘텐츠로 제작하거나 아니면 AI를 활용해서 영화를 만들기도 하고 기획이나 편집까지 AI를 이용해서 자동화를 하면서 혼자서도 작은 미디어 회사처럼 움직일 수가 있겠죠. 한국은 이쪽에서 특히 유리한 나라입니다. 초고속 인터넷, 게임 문화, OTT 소비 같은 디지털 인프라와 그걸 일상처럼 쓰는 문화가 이미 생활 깊숙이 깔려있고 그리고 K 콘텐츠가 글로벌에서 통한다는 사례도 충분히 쌓여있기도 하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 자체가 트렌드에 상당히 민감하고 학습 속도가 빠르기도 하죠. 어쨌든 데이터로 보면 대한민국은 분명히 망해가는 중이긴 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AI가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고 만약에 한국이 완전히 망하기 전에 AI가 더 빠르게 발전하고 자리를 잡는다면 어쩌면 한국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민을 갈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전략이겠죠. 하지만 이민을 갈 수 없다면 남은 선택지는 딱 하나입니다. 기본소득만 바라보지 말고 생산수단을 만들고 돈이 일하게 하는 걸 세팅해놔야 되죠. 맨날 부정적인 이야기만 한 것 같아서 긍정적인 시나리오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